자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이 말이 많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들었다는 것이고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시켜줬다는 그 추후에 이어진 녹음 파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윤 대통령이 마지못해 자기한테 전화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어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덕수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속보가 나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그 위기에 맞서서 2년 반을 달려왔고 시장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중동 빅3 투자를 유치했고 체코 원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노동약자 보호법, 공정채용법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77조 원, 24조 원 정도의 지출을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러 군사 공조에 대해서 우리 안보가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너무 별 의미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곧 권한대행에 들어갈 거를 감지하고 한덕수 총리를 지금 대독시키는 연습을 저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권한대행 시스템을 간다. 연습. 전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리허설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왔다니까요. 근데 안 오는 걸 보면 전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이 이제 재평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자들 사이 이미 하고 있어요. 박근혜가 성군이었다. 아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추천 특검 받아서 본인이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심각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저는요.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장외 집회를 주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지만은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지금 조국혁신당이 정리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리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고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지금 비선들 들여가지고 사실상 본인은 바지 대통령 그리고 비선들을 제왕적으로 논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통치체제 아닙니까? 김건희 총통체제거든요. 김건희 총통. 그럼 이거는 공화국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민주공화국을 지금 파괴했고 1조 2항이 국민주권주의 돼 있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가 이제 국민주권주의로 우리가 헌법 교과서 제일 처음에 배워요. 국민주권주의를.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그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쓸 때 맨 말미에 결론으로 쓴 게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한을 대통령이 사인과 꼼짝꼼짝해서 국민을 배신했으니까 그 배신한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8대 0으로 파면을 시켜요. 그거랑 이거 뭐가 다릅니까? 더 심각하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화해서 국민의 여론을 이제 담아 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 속에서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 탄핵 사례 외에는 우리가 대통령 파면된 경우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된다라는 약간의 강박을 갖고 있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박근혜니까 박근혜 맞춤형 탄핵이 나온 거고 지금은 윤석열 맞춤형 탄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할 겁니다. 그럼 저는요.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그 촛불 시위를 한 20번 넘게 했나요? 꽤 많이 했죠. 20번 더 넘게 한 30차례 가까이 했을 겁니다. 매주마다. 저도 그때 촛불 시위 한두 번 나가봤지만 매번 다 못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보시면 처음에 뭐 5만 명, 그 다음에 10만, 뭐 100만 뭐 이러면서 거의 마지막엔 전 국민이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좀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정보 유통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유튜브로 상시 촛불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왜 탄핵을 준비하라 그러냐면
20번 나왔을 때 횃불 들고 그때 국회로 쳐들어가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냥 어느 한 시점에 한날 한시의 도적같이 국민들이 진짜 1000만 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모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상시 예열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냥 국민들이 야 12월 연말에 한번 토요일날 다 나오자 했을 때 그냥 우르르 나와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탄핵을 저는 공부하는 건 좋다. 참고할 건 참고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탄핵을 다시 한번 이거는 지금의 여론을 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지난 주말 그 장애 집회에 30만이 나왔다는 것은 그 촛불혁명 때하고 비교해 보면 좀 그 초동 단계를 일단 넘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간 단계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1,710만의 그 촛불혁명 때 나왔던 추산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국민들이 이제 나올 자세가 되어 있다. 오늘부터 원내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농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대한 이제 촛불이 국회로부터 또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타냐후식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이스라엘 막 그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차지해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네타냐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방식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고민인데요. 그 점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 사람들이 정치 뭐 고관여층 아닙니다. 제 주변에 그냥 뭐 변호사 하시는 분들 그냥 본인 그 하시는 분들인데 어머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해? 근데 그런 의도랄까요? 그렇게 이게 그냥 아주 낭설을 믿는다라는 느낌이 아닌 게 어머 살상무기를 보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은 일단은 우리랑 지정학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북한이 가는 게 직접적인 위해는 아니에요. 물론 규탄은 해야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저벅저벅 걸어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미를 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김종대 의원님 하시는 말씀 듣고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서방에서 이 지지했던 것은 방어해라. 이거는 명분이 없는 전쟁이니까 너네가 거기까지 우리 지원해 줄게. 지금 본토를 막 공격하는 걸 승인을 내달라고 있고 그래요. 거기 나 북한군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승인만 해줘. 아주 조급증을 내고 있죠. 왜? 트럼프가 되면 또 이걸 장기화 못 끌고 가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 와중에 살상무기 운운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오물풍선에 대북전단 10만 전 날리겠다고 막 공언을 하고 있고 곡소리 내고 동물소리 내면서 사람들을 일상이 무너져 가는데 거기에 뭐라도 작은 도발이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관여하는 만큼 오히려 러시아가 정말 인접 지역까지 오는 거에 대한 명분을 내주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최소한의 사고 그럼 러시아랑 그건 되나요? 어떤 대화는 되나요? 저는 조선일보 사설이었나요? 중국과 대화하라는 내용.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뭐 친중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거의 조롱과 희롱과 거의 저주를 사실 퍼붓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중국과 대화라. 근데 이 정부 못하고 있죠. 무슨 어떤 네트워킹이 있습니까? 러시아 마찬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위험에 노출시킬 줄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는 전혀 없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게 저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비슷한 논리로 위험성은 늘 있거든요. 저는 계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나 여론이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그런 불상사가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더욱 윤석열 탄핵을 빨리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무슨 짓을 벌릴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래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정지. 물론 뭐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준정지 상태인데 그래도 선정지가 저는 반드시 일단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탄핵 트랙에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일단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역시 일부의 이제 의견이라는 스탠스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이제 탄핵으로 가면 최종 마침표를 헌재가 찍는데 이 헌재가 지금 과연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면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도 사실은 좀
잘 스크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각에서 아직 민주당의 다수 의견이나 당론은 아닙니다만 임기 단축 개헌은 3분의 2 이상의 이제 의원들로 발의를 한 다음에 그걸 국민 투표에 붙여서 하는 네. 구조라서 예. 시기상으로나 네. 어쨌든 그런 변수를 헌재에 그냥 완전히 기탁을 한다는 거나 그런 위험 요소는 좀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